천천히 먹거라. 아무도 안 뺏어간다. 이 여인은 아직 모릅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이 아이가 궁으로 돌아간 뒤 2달째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게 될 줄도, 산삼으로도 녹용으로도 전복으로도 살리지 못한 왕세자를 이가 나간 낡은 뚝배기 하나와 계피 한 조각이 든 호박죽 한 그릇이 살려내게 될 줄도, 이 기구한 인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보시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옛날이지요. 어느 깊은 산골 고을에 봉순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례를 올린 지 채 한 해도 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남은 건 다리가 불편한 시어머니 한 분뿐이었지요. 봉수는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올랐습니다. 약초를 캐서 장에 내다 팔아야 시어머니의 약값이 나왔거든요. 손등은 가시에 긁혀 성한 곳이 없었고요. 발 뒤꿈치는 갈라져서 걸을 때마다 쓰라렸습니다. 그래도 봉수는 한 번도 한탄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만 나으시면 그만이지. 내 몸이야 어떻든 속으로 늘 그렇게 되뇌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약초 보따리를 등에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지요. 고을 어귀의 냇가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요. 갈대밭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짐승 울음인가 싶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아이 목소리였어요. 봉수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갈대밭을 헤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지요. 갈대 사이에 꼬마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맨발이었습니다. 발에는 피가 맺혀 있었고요. 옷은 찢어져 오물범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이 아이가 부들부들 떨면서도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거든요. 봉순이 무릎을 꿇고 가까이 귀를 대보았습니다. 하늘천, 따치, 거물현, 누를황, 천자문이었습니다. 냇가 갈대밭에서 오물범벅인 꼬마가 떨면서 천자문을 외우고 있었던 거지요. 봉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네 집 아이란 말이냐.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이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요.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봉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풀어 약초를 쏟아내고요. 그 자리에 아이를 올려 등에 묶었지요. 약초 한 짐 값이면 시어머니 약값이 열을 치었습니다. 그걸 버린 거예요. 하지만 봉순의 발걸음은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를 방에 눕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지요. 봉순아, 이 아이가 누구냐? 냇가 갈대밭에서 데려왔사옵니다. 어머니. 이대로 두면 얼어떨어질 아이였어요. 시어머니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데려왔다. 일단 살려야지. 봉수는 미지근한 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오물을 벗기니 살갗이 드러났는데요. 이게 또 이상했습니다. 이 아이의 피부가 너무 곱고 하얘거든요. 손에도 굳은 살 하나 없었습니다. 바칠은커녕 흙 한 번 만져본 적 없는 손이었어요. 봉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일단 넘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눈도 또렷해졌고요.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봉순이 뭘 물어봐도 눈만 껌벅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을 뿐이었지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아이. 봉수는 그냥 도련님이라 불렀습니다. 천자문을 외는 아이니 아무래도 양반집 아들일 거라 생각한 거지요. 시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봉순을 부엌으로 불러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순아, 이 아이 범상치 않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어머니.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함부로 알려서는 안 될 아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느꼈지요. 그래서 봉수는 아이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먼 친척의 아이를 맡았다고 둘러댔고요. 아이가 밖에 나다니지 못하게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의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아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 꼬마가 밥을 먹지 않았거든요. 봉순이 무엇을 차려내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죽을 끓여도 미음을 쏘어도 입을 꾹 다물고 눈물만 글썽였지요. 이대로 가다간 겨우 살린 아이를 또 잃을 판이었습니다. 봉순의 마음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도 아이는 밥을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거든요. 봉순은 빈 사발을 들고 부엌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봉순을 불렀습니다. 봉순아. 예, 어머니. 그 아이는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다. 마음이 얼어붙은 기라. 봉순이 고개를 들었지요.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무서운 일을 겪은 아이야.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을 어찌 받아들이겠느냐.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녹여야 한다. 마음을 녹이려면 어찌해야 하옵니까, 어머니? 익숙한 냄새를 맡게 해봐라.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맛이 아니라 향이니라. 봉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익숙한 냄새라. 아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를 떠올려 봤지요. 열에 들떠 알아누운 아이를 간호하면서 봉수는 아이의 몸에서 희미한 향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물과 땀 냄새 속에 묻혀 있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향.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계피 냄새였습니다. 봉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엌 선반 위 낡은 항아리를 뒤졌지요. 시어머니가 아끼던 계피 조각이 거기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다리가 시릴 때마다 계피를 다려드렸는데 이제 딱 한 조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 쓰면 시어머니 약에 쓸 계피가 없어지는 거였어요. 봉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아이의 배꼽시계가 꼬르륵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봉수는 계피를 쥐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울타리 밑을 살폈어요. 늙은 호박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지요. 누렇게 말라붙은 넝쿨에 매달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호박이었습니다. 껍질은 투박했고 빛깔도 볼품없었어요. 봉수는 그 호박을 두 손으로 안아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칼을 들었지요. 호박 껍질이 단단해서 칼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힘을 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쩍. 호박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속에서 노란 과육이 드러났지요. 볼품없는 겉모습과 달리 속은 곱고 탐스러웠습니다. 씨를 파내고 적당한 크기로 잘랐어요. 그리고 금이 간 뚝배기를 꺼냈습니다. 이 뚝배기는 시어머니가 혼수로 가져온 것이었지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옆구리에 금이 쩍 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진작 내다 버렸을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뚝배기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밥을 지었고 봉순의 남편이 어릴 적 죽을 끓여 먹였지요. 버릴 수 없는 그릇이었습니다. 봉수는 뚝배기에 호박을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부뚜막에 불을 피우고 뚝배기를 올렸지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습니다. 봉수는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급하게 젓지 않았습니다. 호박이 스스로 풀어질 때까지 기다렸지요. 시간이 지나자 호박 조각들이 하나둘 무르녹기 시작했습니다. 각이 졌던 것들이 둥그러지고 딱딱했던 것들이 부드러워졌지요. 봉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도 이렇게 녹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호박이 완전히 풀어졌을 때 봉수는 마지막 계피 조각을 꺼냈습니다. 손톱만 한 조각이었어요. 뚝배기 안에 톡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계피가 뜨거운 호박죽 속에서 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의 구수하고
달큰한 내음 위로 계피의 알싸한 향이 얹혀졌어요. 두 냄새가 뚝배기 안에서 뒤섞이며 부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문틈으로 빠져나가고 마루를 지나고 방문 아래의 틈으로 스며들었지요. 부엌에서 봉순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기다렸지요. 그때 삐걱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봉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방문을 두 손으로 잡고 코를 벌름거리며 서 있었지요. 며칠째 꺼져 있던 그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빛이었어요. 그리움 같은 거였습니다. 아이가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맨발이었지요. 마루의 차가운 나무 바닥을 밟으며 한 발짝, 또 한 발짝. 부엌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봉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도 크게 쉬지 않았지요. 혹시라도 이 아이가 다시 돌아서면 안 되니까요. 아이가 부엌 문턱 앞에 섰습니다. 뚝배기를 내려다보았지요. 노르스름한 호박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계피향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아이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시울이 발갛게 물들었지요. 봉수는 말없이 호박죽을 사발에 떠 담았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후후 불어서 식혔지요. 아이 앞에 사발을 놓고 숟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사발을 내려다보았어요. 손을 뻗었지요. 그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쥐었습니다. 죽을 한 숟갈 떴어요. 숟가락이 입 앞까지 왔다가 멈췄습니다. 봉순의 심장도 같이 멈추는 것 같았지요. 아이가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한 숟갈. 아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뚝 떨어졌지요. 죽 위로 눈물이 떨어져 동그란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두 번째 숟갈을 떴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숟가락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손도 멈추지 않았지요. 후루룩, 후루룩. 사발이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대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지요.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아무도 안 뺏어간다. 아이의 숟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봉순을 올려다보았지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주 희미하고 아주 작은 미소였지요. 하지만 봉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아이가 빈 사발을 내밀었어요. 더 달라는 뜻이었지요. 봉순은 웃으며 사발을 받아 호박죽을 다시 떠 담았습니다. 그날 아이는 사발을 3번이나 비웠습니다. 닷새 만의 식사였지요.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식은땀을 흘리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봉순의 옷자락을 꼭 쥔 채로요. 봉순은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은 계피 조각을 헝겊에 싸서 꿰맸지요. 바느질이 서툴러서 땀이 삐뚤빼뚤했지만 단단하게 여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에게 내밀었더니 코에 대고 킁킁 맞더니 품에 넣었어요. 그 뒤로 아이는 그 주머니를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아이는 호박죽을 찾았습니다. 다른 음식은 여전히 힘들어했지만 호박죽만은 남기지 않았지요. 봉수는 날마다 같은 뚝배기에 같은 호박으로 같은 정성을 들여 끓였습니다. 아이의 볼에 살이 붙기 시작했어요. 웃는 횟수가 늘었고요. 봉순을 따라 마루에 앉아 약초를 고르는 것이 일과가 되었지요. 어느 날은 봉순이 빨래를 하고 돌아오니 아이가 부뚜막재 위에 뭔가를 잔뜩 써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읽더니 봉순을 불렀지요. 봉순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라. 무엇이옵니까, 어머니? 이 아이가 내가 캐오는 약초들을 전부 정리해놨다. 이름, 효능, 어떤 것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지까지. 봉수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가르쳐 준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는 봉순이 약초를 다루는 것을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을 뿐인데요. 그것만으로 이 모든 걸 정리해낸 겁니다. 시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야. 봉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봉순은 더 철저하게 아이를 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먼 친척의 아이를 맡았다고 둘러댔고요. 혹시라도 누가 찾아올까봐 아이에게 달하게 숨는 법까지 가르쳤지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봉순과 시어머니와 아이, 가난하지만 따뜻한 세 식구였지요. 아이는 어느새 봉순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요. 봉순이 산에 갈 때면 문 앞에 서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돌아오는 봉순을 보면 달려와서 치마폭을 잡았지요. 봉순도 이 아이가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봉순이 아이의 이불을 여미고 부엌으로 나왔는데요.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발굽 소리였지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0, 20, 땅이 울릴 만큼 많았습니다. 봉순이 마당으로 나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마을 어귀가 횃불로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횃불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봉순의 집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지요. 말발굽 소리 사이로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관군이었어요. 봉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지요. 방으로 뛰어들어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눈을 떴어요. 쉿, 소리 내면 안 된다. 봉순은 아이를 다락으로 올렸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곡식 자루로 앞을 막았지요. 여기서 절대 나오지 마라. 알겠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봉순이 다락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마당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문 열어라. 쾅쾅쾅. 대문이 흔들렸지요. 봉순이 대문을 열자 횃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갑옷을 입은 군졸들이 마당으로 밀고 들어왔지요. 1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갑옷 위에 붉은 점포를 걸친 무관 하나가 서 있었어요. 다른 군졸들과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봉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이 밤에 무슨 일이시옵니까? 무관은 봉순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마당을 둘러보더니 부하들에게 턱짓했지요. 군졸들이 방으로, 부엌으로, 헛간으로 흩어졌습니다.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다 군졸과 부딪혔지요. 다리가 불편한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니, 대체 무엇을 찾는 게냐?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군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봉순은 다락 쪽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눈길이 가면 들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군졸 하나가 다락 쪽을 올려다보더니 사다리에 손을 걸었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봉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됩니다. 거긴 곡식만 있사옵니다. 봉순이 달려가 군졸의 다리를 잡았지요. 군졸이 봉순을 뿌리쳤습니다. 봉순이 바닥에 넘어졌어요. 다락 위에서 곡식 자루 옮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적. 여기 있습니다. 군졸의 외침에 마당에 있던 무관이 고개를 돌렸지요. 군졸이 아이를 안고 사다리를 내려왔습니다. 아이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떨고 있었어요. 봉순이 바닥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아이는 먼 친척의 아이옵니다. 제가 맡아 기르는. 말이 채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무관이 아이의 얼굴을 보았지요. 횃불빛 아래서 아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무관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마당에 있던 군졸들이 술렁였습니다.
우두머리가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무관이 엎드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하, 이곳에 계셨사옵니까? 저하, 궁궐에서 왕세자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봉수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지요. 이 무시무시한 무관이 이 작은 아이 앞에 이마를 땅에 대고 있었으니까요. 군졸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전체가 조용해졌지요. 횃불 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봉순의 팔을 잡았어요. 봉순아, 저하라 했느냐? 봉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냇가 갈대밭에서 주워온 그 꼬마가, 천자문을 외우고 약초 이름을 마치던 그 아이가, 호박죽을 먹으며 울던 그 아이가 궁궐의 왕세자였다는 겁니다. 무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세자 저하를 해하려는 자들이 궁 안에 있었소. 저하께서는 그 손길을 피해 궁을 빠져나오신 것이요. 온 나라가 석 달째 저하를 찾고 있었소. 봉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석 달. 이 아이가 이 집에 온 지도 석 달이었지요. 무관이 일어서서 부하에게 명했습니다. 가마를 대령하라. 저하를 모셔야 한다. 군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이가 봉순에게 달려왔습니다. 봉순의 치마폭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지요. 세게, 아주 세게 잡았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가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봉순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온 뒤로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던 아이가요. 처음으로 소리를 낸 거예요. 유모. 봉순을 부른 겁니다. 궁에서 자신을 길러준 사람을 부르던 그 호칭으로요. 봉순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신이 그런 존재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거든요. 봉순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꼭 안았지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관이 다가왔어요. 저하를 보내주시오. 왕께서 기다리고 계시오. 봉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걸요. 궁궐의 왕세자를 산골 과부가 어찌하겠습니까? 봉순이 아이의 어깨를 잡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말했지요. 도련님, 아니 저하, 가셔야 하옵니다.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봉순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저하의 자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셔야지요. 이 봉순이는 괜찮사옵니다. 아이의 손이 봉순의 치마폭에서 천천히 풀렸습니다. 군졸이 아이를 안아 올렸지요. 가마에 태웠습니다. 아이가 가마 안에서 고개를 돌려 봉순을 보았어요.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봉순은 대문 앞에 서서 가마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횃불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둠이 다시 마을을 덮었지요. 봉순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지요. 마당에는 아이가 남기고 간 작은 집신 한 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이 흘렀습니다. 봉순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지요. 이제 궁궐 안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왕세자는 무사히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나라가 석 달을 찾아 헤맨 세자였으니 궁궐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지요. 왕은 세자를 끌어안고 한참을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관들이 울었고요. 나인들이 울었고요. 궁 전체가 기쁨으로 들썩였지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환궁 첫날이었어요. 수락관에서 최고의 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전복짐이 올라왔지요. 살이 도톰한 전복을 간장에 졸여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세자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수락관 상공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지요. 세자가 전복을 한 점 집었습니다. 입 앞까지 가져갔어요.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지요. 상궁의 얼굴이 굳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밖에서 고생하셨으니 입맛이 없으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음 날은 곰탕을 올렸습니다. 사고를 하루 종일 구워서 국물이 뽀였지요. 세자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상을 밀어냈어요. 그 다음 날은 약과를 올렸지요. 꿀에 재워 촉촉하게 만든 약과였습니다. 세자는 손끝으로 약과를 만지작거렸어요.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상궁이 눈을 빛냈지요. 하지만 세자는 씹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입에 물고 있다가 조용히 뱉어냈어요. 그리고 눈물을 한 줄기 흘렸지요. 상궁은 그 눈물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났어요. 수락가는 세자가 궁에 있을 때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씩 올려봤습니다. 잣죽도 올렸고요. 수정과도 올렸고요. 떡도 빚어봤지요.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어요. 보름이 지나자 수락간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궁 밖에서 이상한 것을 드신 게 아닐까? 입맛이 바뀌신 건 아닌지. 이러다가 우리가 말끝을 흐리는 나인들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지요. 한 달이 되었습니다. 세자의 볼이 눈에 띄게 꺼졌어요. 손목이 가늘어졌지요. 걸을 때 비틀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세자가 밥은 안 먹으면서 이상한 행동을 반복했거든요. 품에서 뭔가를 꺼내 코에 대고 킁킁 맞는 거였습니다. 작고 허름한 헝겊 주머니였지요. 바느질 땀이 삐뚤빼뚤한 궁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어요. 세자는 그 주머니를 맡을 때만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지만 편안한 표정이 스쳤지요. 마치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주머니를 내려놓는 순간 다시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나인 하나가 세자가 잠든 틈을 타 그 주머니를 치우려 한 적이 있었어요. 세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말을 하지 않던 세자가 그때만큼은 소리를 질렀지요. 나인이 혼비백산하여 물러났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그 주머니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어이가 왕 앞에 엎드렸지요. 전하, 세자저하의 몸에는 병이 없사옵니다. 왕이 어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병이 없는데 왜 먹지를 못하느냐?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왕의 눈썹이 꿈틀했지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마음의 병은 어이인 내가 고치지 못한다는 뜻이냐? 어이가 이 말을 바닥에 더 깊이 눌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다만 이대로 드시지 않으시면 말끝을 흐렸지요. 차마 끝까지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왕은 그 흐린 말끝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요. 석 달을 찾아 헤매서 겨우 데려온 아들이었습니다. 눈앞에서 하루하루 쓰러져 가고 있었어요. 왕이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락관 제조 허 대감을 불렀지요. 허 대감은 수락관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궁중에서 올리는 모든 음식의 책임이 이 사람 어깨에 있었지요. 허 대감이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불려온 이유를 모를 리 없었거든요. 왕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허 대감의 등을 짓눌렀지요.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고함보다 더 무서운 목소리였지요. 허 대감. 예, 전하. 보름을 주겠다. 허 대감의 숨이 멎었습니다. 보름 안에 세자의 입맛을 되돌리지 못하면 왕이 말을 끊었어요. 허 대감을 내려다보았지요. 수락관을 가만두지 않겠다. 허 대감의 이마가 바닥에 닿은 채 떨렸습니다. 명심하게 싸웁니다, 전하.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나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라.
문이 닫혔어요. 대감은 엎드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2달 동안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거든요. 보름이라는 시간 안에 뭘 더 하겠습니까? 하지만 왕의 어명이었습니다. 대감이 수락관으로 돌아왔지요. 문을 열자 수락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궁 넷, 나인 여덟, 화덕치기 둘. 모두의 눈에 같은 질문이 떠 있었지요. 어찌 되었사옵니까?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름이다. 한마디에 수락관이 얼어붙었어요. 막내 나인의 얼굴이 하얘졌지요. 상궁 하나가 벽을 짚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보름. 고작 보름. 대감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올 시간 없다. 당장 시작한다. 그날부터 수락관은 전쟁터가 되었지요. 밤낮이 없었습니다. 화덕에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첫째 날, 팔도의 별미를 시도했습니다. 평안도에 냉면 육수를 끓이고 전라도에 꽃게탕을 올렸지요. 세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날, 식재료를 바꿔봤어요. 산삼을 넣은 죽, 녹용을 우린 탕. 나라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이었지요. 세자는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셋째 날, 조리법을 바꿨습니다. 같은 재료를 찌고 삶고 볶고 구워봤지요. 세자는 상 위의 음식들을 하나하나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또 품에서 그 헝겊 주머니를 꺼내 코에 대었지요. 나흘째 되는 날, 막내 나인 하나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옆에 있던 상궁이 나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울지 마라. 울어서 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상궁의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닷새째 상궁들의 얼굴에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탓에 모두가 지쳐 있었지요. 엿새째 나인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돌았지요. 대체 무엇을 더 해봐야 한단 말이냐? 대체 세자저하가 원하신 게 뭐란 말이냐? 아무도 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수락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보름 중 엿새가 지났습니다. 남은 건 9날이었어요. 대감은 지금까지 시도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최고급 식재료. 안 먹었지요. 세자가 좋아하던 음식. 안 먹었습니다. 팔도 별미. 안 먹었어요. 조리법을 바꿔도, 그릇을 바꿔도, 상차림을 바꿔도 전부 안 먹었지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자가 유일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 헝겊 주머니. 궁궐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바느질이 서툰 허름한 주머니. 세자는 그것만 맡으면 눈을 감았습니다. 밥은 거부하면서도 그 주머니만큼은 목숨처럼 쥐고 있었지요. 대감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쳤습니다. 답은 음식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저 주머니에 있을지도 모른다. 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락관을 나와 세자의 처소로 향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복도에는 인기척이 없었고요. 세자의 처소 앞에 서 있던 나인 둘이 대감을 보고 고개를 숙였지요. 세자저하께서는 주무시옵니까? 예, 조금 전에 눈을 감으셨사옵니다. 대감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촛불 하나가 구석에서 가물가물 타고 있었지요. 세자가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2달 전에 환궁했을 때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지요. 대감은 발소리를 죽이며 세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세자의 손을 보았지요. 잠든 세자의 두 손이 가슴 위에서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헝겊 주머니였어요. 잠결에도 놓지 않는 거였지요. 대감은 숨을 죽였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세자의 손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풀었지요.
세자가 잠결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감의 손이 멈췄어요. 세자가 다시 고른 숨을 쉬었지요. 대감이 주머니를 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찬찬히 살폈어요. 작았습니다. 아이 주먹만 한 크기였지요. 헝겊은 낡고 빛이 발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느질. 대감은 궁궐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궁의 바느질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촘촘하고 정교하고 한 땀 한 땀이 반듯한 것이 궁의 바느질이었습니다. 이 주머니는 달랐어요. 땀이 삐뚤빼뚤했습니다. 간격이 고르지 않았고요. 실밥이 군데군데 삐져나와 있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서툴지만 단단했어요. 풀어지지 않게 꽁꽁 여며놓았지요. 솜씨는 없지만 정성은 가득한 바느질이었습니다. 이건 궁에서 만든 물건이 아니었어요. 대감이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조각이 하나 들어 있었지요. 꺼내서 코에 대보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향이 올라왔어요. 계피였습니다. 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계피야 궁에서도 쓰는 것이니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머니는 궁 밖에서 온 물건이었어요. 세자가 궁 밖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라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세자는 이 주머니만 맡으면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밥은 거부하면서도 이것만은 목숨처럼 쥐고 있었고요. 대감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세자 저하가 밖에 계셨을 때 이 향기와 관련된 무언가를 드셨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닌가. 대감은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세자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세자가 잠결에 주머니를 움켜쥐었지요. 미간이 펴졌습니다. 대감이 처소를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감은 세자를 데려왔던 무관을 찾았지요. 석 달 전 그 밤 횃불을 들고 산골 마을에 들이닥쳤던 바로 그 무관이었습니다. 대감이 물었어요. 세자 저하를 어디서 찾았소? 남쪽 산골 고을이었소. 그곳에서 저하를 돌본 자가 누구요? 무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과부였소. 봉순이라는 이름의 젊은 과부. 시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가난한 여인이었소. 저하께서 그 여인의 집에 얼마나 계셨소? 석 달이요. 대감이 품에서 헝겊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까 세자가 잠든 사이 몰래 가져온 건 아니었어요. 밤사이 주머니와 똑같은 헝겊 조각을 주머니 안에 계피향에 베게 해서 세자의 손에 대신 쥐어준 거였지요. 진짜 주머니는 대감이 갖고 나온 겁니다. 이것을 본 적이 있소. 무관이 주머니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과부의 집에서 저하를 데려올 때 저하께서 쥐고 계셨소. 치맛자락을 잡고 놓지 않으시던 것을 겨우 떼어냈는데 그것만은 끝내 놓지 않으셨지. 대감의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답은 그 과부에게 있었어요. 대감은 즉시 포조를 불러 모았습니다. 20명이었지요. 직접 말에 올랐어요. 수락관 최고 책임자가 궁을 비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없었지요. 보름 중 8해가 지났거든요. 남은 건 1회뿐이었습니다. 말을 달렸어요.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렸지요. 남쪽 산골 고을에 도착한 건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좁은 길을 지나 냇가 갈대밭을 끼고 올라가니 작은 초가집이 보였지요. 울타리 밑에 늙은 호박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말해서 내렸어요. 대문을 두드렸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봉순이었어요. 봉순은 대문 앞에 늘어선 포졸들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지요. 무슨 일이시옵니까? 대감이 봉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거친 손, 갈라진 발 뒤꿈치, 볕에 그을린 얼굴. 가난한 산골 과부였지요. 이 여인이 세자의 입맛을 되살릴 수 있다고
대감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궁에서 왔소. 당장 따라와야 하오. 예, 궁이라뇨? 저는 아무 잘못을 물으러 온 게 아니오. 세자저하의 일이오. 세자. 그 말에 봉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세자저하가 어찌 되셨사옵니까? 길에서 말하겠소. 지금 당장 떠나야 하오. 봉순은 영문을 모르면서도 세자라는 말 한마디에 거부할 수 없었지요.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어요. 봉순아, 무슨 일이냐? 궁에서 사람이 왔사옵니다. 어머니. 세자저하 일이라 하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지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이냐? 봉수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갔습니다. 급하게 짐을 쌀 시간이었지만 봉순의 손은 이상한 것들을 집어들었어요. 선반 위에 이가 나간 낡은 뚝배기, 울타리에서 가져온 늙은 호박 한 덩이, 그리고 항아리 깊숙이 넣어두었던 계피 조각. 봉수는 그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등에 졌습니다. 포졸이 재촉했지요. 어서 오시오. 봉순이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어요. 봉순아, 그 아이를 살려라. 봉순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지요. 포졸들 사이에 끼어 길을 나섰습니다. 등에는 낡은 뚝배기와 늙은 호박이 들어 있었어요. 궁궐로 끌려가는 산골 과부의 등짐치고는 참 이상한 짐이었지요. 이틀 밤낮을 달렸습니다. 봉수는 난생 처음 말이란 것을 타봤어요. 엉덩이가 까지고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세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뒤로 봉순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호박죽을 먹으며 울던 그 아이의 얼굴. 처음으로 웃어 보이던 그 얼굴. 그 아이가 다시 굶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봉수는 등에 진 보자기를 더 꽉 여몄지요. 셋째 날 아침 도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봉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산골에서 나고 자란 봉순이었습니다. 고을 장터가 가장 큰 세상이었지요. 성벽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오가고 있었지요. 봉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란 건 궁궐에 들어서면서였어요. 대문이 열리자 끝이 안 보이는 길이 펼쳐졌지요.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졌습니다. 기둥마다 단청이 칠해져 있었고요. 마당에 돌 하나하나가 반들반들 닦여 있었어요. 봉순의 집신이 그 돌 위를 밟았습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지요. 지나가던 나인 둘이 봉순을 힐끗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뭐냐? 집신의 때 묻은 치마라니. 수락관에 들어갈 상이냐? 봉순의 귀에 다 들렸어요. 발걸음이 작아졌습니다. 고개가 움츠러들었지요. 등에 진 보자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안에 든 게 뭡니까? 이가 나간 뚝배기하고 늙은 호박이었지요. 궁궐에 번쩍이는 것들 사이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봉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등에 진 보자기 틈으로 희미한 냄새가 올라왔지요. 계피 향이었습니다. 봉순의 코끝에 닿은 그 향기가 기억을 불러왔어요. 호박죽을 처음 먹던 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숟가락을 멈추지 않던 그 아이. 사발을 비우고 올려다보며 짓던 그 희미한 미소. 봉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고개를 들었지요. 발걸음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이지만 이것이면 됐었지요. 그때도 이것이면 충분했으니까요. 수락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지요. 봉순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수락관은 봉순이 상상하던 부엌이 아니었거든요. 화덕이 10개도 넘었습니다. 가마솥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요. 벽면에는 온갖 식재료가 빼곡히 쌓여 있었지요. 산삼, 녹용, 전복, 꿀, 잣, 대추. 봉순이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릇도 달랐어요. 금칠한 자기 그릇, 은수저, 노쇠 대접.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요. 봉수는 한참 동안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락관 사람들도 봉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궁 넷, 나인 여덟, 화덕치기 둘. 밤을 새운 눈들이 충혈되어 있었지요. 2달 동안 온갖 것을 다 해보고도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산골 과부가 서 있었어요. 수락관 최고 상궁 김상궁이 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봉순에게도 들렸지요. 대감, 정녕 저 여인에게 맡기시려는 겁니까? 우리가 2달을 매달려도 못한 일을 저 촌것이 해낸단 말이옵니까? 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상궁이 목소리를 높였지요. 저 꼴을 보십시오. 집신의 먼지투성이 치마에 손톱 밑에 흙이 낀 저 손으로 세자저하의 수라를 짓겠다는 겁니까? 나인들 사이에서 맞장구가 터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옵니다. 이건 수락관을 모욕하는 거나 다름없사옵니다. 산삼으로도 못한 걸 저 여인이 뭘 가져왔다고. 대감은 그 말들을 듣고 있었어요. 솔직히 대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세자의 입맛을 되살릴 수 있을까? 이가 나간 뚝배기와 늙은 호박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하지만 대감에게는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보름 중 10하루가 지났어요. 남은 건 나흘 뿐이었지요. 산삼을 써봤고, 녹용을 써봤고, 전복을 써봤고, 팔도 별미를 다 시도했습니다. 전부 실패했어요. 남은 건 이 여인뿐이었지요. 세자가 3달 동안 이 여인의 집에서 지냈고, 이 여인이 해준 무언가를 먹었다는 사실. 그것만이 유일한 실말이었습니다. 대감이 입을 열었어요. 다들 조용히 하라. 수락관이 잠잠해졌지요. 대감이 봉순 앞에 섰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쓸 수 있소. 재료도, 그릇도, 화덕도.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말하시오. 봉순은 천천히 수락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산삼을 보았고요. 녹용을 보았고요. 전복을 보았지요. 금칠한 자기 그릇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들은 필요 없사옵니다. 수락관이 얼어붙었지요. 김상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인 하나가 비웃듯 콧바람을 불었지요. 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라 했소? 필요 없다 하였사옵니다. 봉순이 등에 진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놓고 매듭을 풀었지요. 수락관 사람들의 시선이 보자기로 쏠렸습니다. 보자기가 펼쳐졌어요. 안에서 나온 것은 3가지였습니다. 이가 나간 낡은 뚝배기 하나, 울퉁불퉁한 늙은 호박 한 덩이, 그리고 작은 계피 조각 하나. 그게 전부였지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상궁이 한 발짝 다가와 바닥에 놓인 것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이가 나간 뚝배기에 늙은 호박이라니. 김상궁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분노였습니다. 이것이 세자저하께 올릴 음식의 재료란 말이냐? 우리를 놀리러 온 게냐? 나인 하나가 소리쳤어요. 대감, 이건 아니옵니다. 수락관의 체면이. 대감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봉순을 보았지요. 정녕 이것들만으로 하겠다는 거요? 봉순은 대감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예, 한 글자였지요. 하지만 그 한 글자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대감은 봉순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친 손, 갈라진 발 뒤꿈치, 볕에 그을린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이 수락관의 누구보다 단단했지요. 대감은 그 눈빛에서 뭔가를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뭘 하는지 알고 있다. 근거는 없었어요. 느낌이었지요. 수십 년간 궁에서 살아온 대감의 직감이었습니다. 화덕 하나를 비워라. 김상궁이 따지듯 나섰지요. 대감 정녕, 화덕을 비우라 했다. 대감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더 이상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화덕 하나가 비워졌지요. 봉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뚝배기를 물로 씻었어요. 이가 나간 자리를 손끝으로 쓸었지요. 오래된 것을 다루는 손길이었습니다. 호박을 쪼개고 뚝배기에 넣었어요. 물을 붓고 화덕에 올렸지요. 수락관에 번쩍이는 도구는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칼, 자기가 가져온 주걱, 자기가 가져온 뚝배기. 그것뿐이었어요. 봉수는 천천히 저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지요. 수락관의 다른 화덕에서는 펄펄 끓는 가마솥들이 요란하게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요. 봉순의 뚝배기는 조용했습니다. 보글, 보글. 작은 소리만 냈지요. 김상공이 팔짱을 낀 채 봉순의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코웃음을 참고 있는 얼굴이었지요. 나인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촌것이 망신당하는 꼴을 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봉수는 묵묵히 젓고 있었어요. 호박이 무르녹기 시작했지요. 노르스름한 빛깔이 뚝배기 안에 퍼졌습니다. 그때 봉순이 품에서 계피 조각을 꺼냈어요. 뚝배기 안에 톡 넣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호박의 구수하고 달큰한 내음 위로 계피의 알싸한 향이 얹혀졌지요. 두 향이 뒤섞이며 뚝배기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화덕 위로 퍼졌어요. 수락관 천장까지 올라갔지요. 김상궁의 코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팔짱을 풀었어요. 고개가 뚝배기 쪽으로 돌아갔지요. 나인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또 한 명이 다가왔어요. 수락관이 조용해졌지요. 웅성거림이 사라졌습니다. 코웃음이 사라졌어요. 이 향기는 뭐지? 산삼탕에서도 나지 않던 향이었습니다. 전복죽에서도 나지 않던 향이었지요. 궁중 최고의 식재료로 만든 어떤 음식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어요. 구수하면서도 달콤하고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코끝을 간지리다가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향이었지요. 김상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2달 동안 수락관 최고의 솜씨로 온갖 음식을 만들었지만 이런 향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가 나간 뚝배기에서, 늙은 호박에서 이 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상궁이 봉순의 등을 바라보았어요. 아까와는 다른 눈이었지요. 대감도 가만히 서서 그 향을 맡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봉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젓고 있었지요. 뚝배기 안에 호박죽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 향기가 수락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틈을 타고 복도로 흘러나갔어요. 바람을 따라 궁궐 안쪽으로, 더 안쪽으로 퍼져가고 있었지요. 향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락관 문틈을 빠져나간 호박죽 향이 복도를 따라 흘렀지요. 긴 복도였어요. 궁궐의 복도는 끝이 안 보일 만큼 길었지요. 향기는 그 복도를 천천히 타고 갔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어요. 또 다른 복도로 접어들었지요. 지나가던 나인 하나가 걸음을 멈추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 냄새가 뭐지? 내관 하나가 고개를 갸웃했지요. 수락관에서 오는 건가? 처음 맡아보는 향인데 향기는 사람들의 코를 스치며 계속 흘러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마당을 건너고 또 다른 행각을 지나서요. 세자의 처소가 있는 동궁전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세자의 처소는 조용했습니다. 방 안에 촛불 하나가 타고 있었고요. 세자는 이불 위에 누워 있었지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것인지 깨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볼이 움푹 꺼져 있었지요. 손목은 나인의 손목보다도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품에는 여전히 그 헝겊 주머니를 쥐고 있었어요. 처소 밖에 나인 둘이 지키고 서 있었지요. 그때 나인 하나가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언니, 이 냄새 맡아봐. 무슨 냄새?
모르겠어. 근데 어디서 맡아본 것 같기도 하고. 향기가 처소 앞까지 도달한 거였어요. 문풍지 틈으로 스며들었지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자의 코끝에 닿았어요. 세자의 미간이 꿈틀했습니다. 코가 벌름거렸지요. 눈꺼풀이 떨렸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코를 다시 벌름거렸어요. 세자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며칠째 꺼져 있던 눈에 뭔가가 떠오르고 있었지요. 세자가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나인들이 놀라서 방문을 열었어요. 저하, 누우셔야. 세자가 나인을 밀치고 일어섰지요. 비틀거렸습니다. 2달 가까이 제대로 먹지 못한 몸이었거든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나갔지요. 나인이 소리쳤어요. 저하, 신발을 신으셔야. 세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얀 버선발 그대로 복도로 뛰어나갔지요. 차가운 나무 바닥 위를 맨발이나 다름없이 달렸어요. 탁, 탁, 탁. 버선발이 복도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인 둘이 뒤쫓았지요. 저하, 멈추십시오. 세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코를 벌름거리며 달렸습니다. 향기를 따라가고 있었지요. 모퉁이를 돌았어요. 복도를 지났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버선 바닥이 차가운 돌바닥에 닿았어요. 비틀거렸습니다. 한쪽 무릎이 꺾였지요. 나인이 달려왔어요. 저하. 세자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일어나 다시 달렸지요. 향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거든요. 수락관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서 향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지요. 세자가 수락관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다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수락관 안을 보았습니다. 화덕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등이 보였지요. 볕에 그을린 목덜미, 때 묻은 치마, 거친 손으로 나무 주걱을 잡고 뚝배기를 젓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수락관 사람들이 세자를 발견했습니다. 김상공이 황급히 엎드렸지요. 세자저하. 나인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대감이 고개를 숙였지요. 수락관 전체가 엎드렸습니다. 봉순만 모르고 있었어요. 뚝배기를 젓고 있었지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락관 입구에 서 있는 아이가 보였어요. 아이라고 부르기엔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볼이 꺼져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버선발이었어요. 하얀 버선에 먼지가 묻어 있었지요. 하지만 봉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눈, 갈대밭에서 처음 봤던 그 또렷한 눈이었거든요. 봉순의 손에서 주걱이 떨어졌습니다. 나무 주걱이 바닥에 부딪혀 통소리를 냈지요. 세자가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입을 열었지요. 그 한마디에 수락관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자가 말을 했거든요. 환궁한 뒤로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던 세자가요. 그 첫 마디가 유모였습니다. 세자가 달려왔어요. 야위어서 비틀거리는 다리로 달려왔지요. 봉순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손으로 치마를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궁에 돌아온 뒤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주머니만 쥐고 있던 아이가요. 봉순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봉순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거든요. 손이 떨렸지요. 그 손으로 세자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작은 머리였어요. 석 달 전보다 더 작아진 것 같았지요. 봉순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수락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김상공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저 촌것이라 비웃던 상공이었어요. 대감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요.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세자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지요. 봉순이 세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봉순이 소매로 세자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많이 고생했구나.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순이 돌아서서 뚝배기에서 호박죽을 사발에 떠 담았습니다. 후후 불어서 식혔지요. 세자 앞에 사발을 놓고 숟가락을 내밀었어요. 천천히 먹거라. 그 말. 산골 초가집에서 했던 바로 그 말이었지요. 세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숟가락을 집었어요. 죽을 한 숟갈 떴지요. 입에 넣었습니다. 세자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같은 맛이었습니다. 늙은 호박의 구수한 단맛, 계피의 알싸한 향, 이가 나간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나온 그 맛이었지요. 세자가 두 번째 숟갈을 떴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숟가락이 빨라졌어요. 후루룩, 후루룩.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손도 멈추지 않았지요. 사발이 비었습니다. 세자가 빈 사발을 내밀었어요. 봉순이 다시 떠 담았지요. 두 번째 사발도 비웠습니다. 세 번째 사발도 비웠어요. 수락관 전체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지요. 2달 동안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던 세자가요. 새 사발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배가 부른 거였지요. 2달 만에 처음으로 배가 부른 거였습니다. 세자가 봉순을 올려다보았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웃고 있었습니다. 봉순은 그 웃음을 보고 참았던 울음이 터질 뻔했지만 꾹 눌렀어요. 대신 세자의 머리를 쓸어주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수락관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전하 행차시오. 임금이 직접 수락관으로 오고 있었지요. 세자가 수락관으로 달려갔다는 보고를 받은 거였습니다. 임금이 수락관에 들어섰어요. 수락관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렸지요. 봉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세자의 앞에 놓인 빈 사발 3개였어요. 왕의 눈이 커졌지요. 세자가 먹었느냐? 대감이 이 말을 바닥에 대고 아뢰었습니다. 새 사발을 비우셨사옵니다. 전하. 왕의 입술이 떨렸어요. 2달 동안 한 숟갈도 넘기지 못한 아들이었지요. 그 아들이 새 사발을 비웠다는 겁니다. 왕이 뚝배기를 보았습니다. 이가 나간 낡은 뚝배기였지요. 그 옆에 늙은 호박의 껍질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산골 과부. 임금이 봉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느냐? 예, 전하.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늙은 호박과 계피한 조각이옵니다. 전하. 임금의 눈썹이 올라갔지요. 산삼으로도 녹용으로도 전복으로도 못한 것을 늙은 호박으로 했단 말이냐. 봉순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전하, 세자저하께서 필요하셨던 것은 값비싼 재료가 아니었사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느냐? 봉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왕의 눈을 똑바로 보았지요. 산골 과부가 왕의 눈을 똑바로 본 겁니다. 수락관 사람들이 숨을 삼켰어요. 봉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울타리에 버려진 늙은 호박이옵니다. 이가 나간 낡은 뚝배기이옵니다. 값어치 없는 것들이지요. 하오나 전하 세자저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것은 그 값어치 없는 것들의 온기였사옵니다. 임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봉순이 말을 이었지요. 이 뚝배기는 세자저하께서 처음 호박죽을 드신 그 뚝배기이옵니다. 이 호박은 세자저하께서 지내시던 그 집 울타리의 호박이옵니다. 세자저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맛이 아니라 그때의 온기였사옵니다. 왕이 세자를 바라보았어요. 세자가 봉순의 치마폭을 잡은 제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2달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랬구나. 왕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내가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몰랐구나. 왕이 봉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라. 봉순이 일어섰지요. 왕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봉순이라 하옵니다. 전하. 봉순아. 왕이 봉순의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내 아들을 살렸다. 봉순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세자가 봉순의 치마폭을 더 꼭 쥐었지요. 수락관은 고요했습니다. 이가 나간 뚝배기 안에서 호박죽이 아직 보글보글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소리만이 수락관을 채우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궁궐이 달라졌습니다. 세자가 밥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호박죽만 먹는 건 아니었어요. 봉순이 끓여주는 호박죽을 먹기 시작하자 다른 음식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지요. 첫날은 호박죽만 3사발, 둘째 날은 호박죽 2사발에 미음 1그릇, 셋째 날은 호박죽 1사발에 흰죽 1그릇. 세자의 볼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걸을 때 비틀거리지 않았지요. 눈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수락관 사람들이 하나둘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보름이 지나자 세자는 제 발로 마당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임금이 봉순을 불렀습니다. 봉순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봉순아. 예, 전하.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여라. 무엇이든 내리겠다. 봉순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전하, 소녀는 아무것도 필요 없사옵니다. 다만 고을에 홀로 계신 시어머니가 걱정이오니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임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자의 목숨을 살린 은인을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다. 봉순이 다시 사양했지요. 소녀는 정녕 괜찮사옵니다. 전하, 세자저하께서 건강해지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임금이 봉순을 내려다보았어요. 내 시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다 들었다. 봉순이 고개를 들었지요. 임금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이에게 명하여 최고의 약제를 내리겠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미천도 함께 보내마. 전하, 그것은 너무. 이것은 내가 은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임금이 봉순의 말을 끊었어요. 아비가 아들을 살려준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것이다. 사양하지 마라. 봉순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지요. 이 말을 바닥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궁궐문 앞에 짐을 실은 수레가 대기하고 있었지요. 약재 상자며 곡식이며 포목이며 빼곡히 실려 있었습니다. 봉순은 그 수레를 보고 당황했어요. 자기가 올 때는 등에 보자기 하나 지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수레가 필요한 거였지요. 세자가 궁궐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봉순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봉순이 세자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저하, 이제 밥 잘 드셔야 하옵니다.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박죽이 먹고 싶을 때는 수락관 상궁께 말씀드리시옵소서. 세자가 고개를 저었지요. 봉순이 웃었습니다. 유모가 끓인 것만 드시겠다는 거지요?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순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헝겊 주머니였지요. 새로 만든 것이었어요. 궁에 머무는 동안 밤마다 바느질한 거였지요. 이번에도 땀이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안에 계피 조각을 넣어 꽁꽁 여며 놓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계시옵소서. 유모 생각이 나실 때 맡아보시면 되옵니다. 세자가 주머니를 받아 코에 대고 킁킁 맡았어요. 그리고 품에 넣었지요. 봉순이 일어섰습니다. 수레에 올라탔어요.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봉순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궁궐문 앞에 세자가 서 있었어요. 작은 손을 들어 흔들고 있었지요. 봉순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레가 모퉁이를 돌았어요. 세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봉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골고을에 도착한 건 닷새 뒤였어요.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계셨지요. 다리가 불편한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봉순이 수레에서 뛰어내렸어요.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지요. 어머니, 다녀왔사옵니다. 시어머니가 봉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고생했다, 봉순아. 그 아이는 괜찮더냐? 예, 어머니. 밥을 드셨사옵니다. 시어머니가 웃었지요. 그래, 그것이면 됐다. 임금이 보내준 약재는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어이가 직접 처방을 적어 보냈지요. 봉순이 그 처방대로 약을 다려 시어머니께 올렸어요.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다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 없이 마루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지요. 두 달이 지나자 마당을 걸어 다니셨어요. 석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부엌에 서셨습니다. 봉순이 놀라서 달려갔지요.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 부엌에서 내가 서는 게 무슨 무리냐. 오늘은 내가 호박죽을 끓여보마. 봉수는 그 말에 울음이 터질 뻔했지만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봉수는 임금이 내려준 미천으로 작은 주막을 하나 열었어요. 고을 어귀, 냇가 갈대밭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지요. 주막에서 파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호박죽이었어요. 울타리에 늙은 호박을 심었지요. 해마다 가을이면 호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봉수는 그 호박으로 죽을 끓여 팔았어요. 이가 나간 낡은 뚝배기는 이제 쓰지 않았습니다. 새 뚝배기를 장만했지요. 하지만 그 낡은 뚝배기는 부엌 선반 맨 위에 올려놓았어요. 버리지 않았지요. 버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주막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박죽이 뭐 대단하겠냐고 코웃음 치던 사람들도 한 그릇 먹어보고는 다시 찾아왔거든요. 소문이 퍼졌지요. 갈대밭 주막에 가면 호박죽이 끝내준다더라. 그냥 호박죽이 아니야. 먹으면 속이 뜨끈해지면서 눈물이 나려고 해. 봉수는 날마다 호박죽을 끓였습니다. 주막 손님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혼자 먹을 때도 가끔 냇가 갈대밭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지요. 그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호박죽이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었어요. 울타리에 늙은 호박이 주렁주렁 열린 어느 날이었지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어요. 봉순이 부엌을 정리하고 있는데 주막 문이 열렸지요. 사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갓을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요. 혼자였습니다. 사내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호박죽 한 그릇 주시오. 봉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요. 예, 잠시만 기다리시오. 부엌으로 들어가 호박죽을 떠 담았습니다. 사발을 들고 나와 사내 앞에 놓았지요. 맛있게 드시오. 사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숟갈 떴지요. 입에 넣었어요. 사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봉순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갓 아래로 뭔가가 뚝 떨어졌지요. 눈물이었습니다. 사내가 갓을 벗었어요. 봉수는 멈춰 섰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지요.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봉수는 그 눈을 알고 있었어요. 갈대밭에서 처음 본 그 눈, 호박죽을 먹으며 울던 그 눈, 궁궐에서 버선발로 달려오던 그 눈. 12년이 지났지만 그 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봉순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지요.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모. 그 한마디에 봉순의 눈물이 터졌어요. 유모, 그때 그 맛이옵니다. 사내가 웃었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봉수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지요. 저하,
저하이신 거이옵니까? 이제는 저하가 아니요. 이 나라의 임금이 되었소. 하지만 유모 앞에서는 그때 그 아이이옵니다. 봉수는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었지요.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봉순에게 다가왔지요. 두 손으로 봉순의 거친 손을 잡았어요. 유모의 손이옵니다. 이 손으로 호박을 쪼개고 뚝배기를 저어주셨지요. 사내가 봉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유모를 어머니의 예로 모시겠소. 봉순이 화들짝 놀랐지요. 전하, 그것은 소녀에게 너무 과분한. 이것은 임금의 명이 아니오. 그때 호박죽을 끓여준 그 사람에게 그 아이가 드리는 마음이오. 봉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지요. 봉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울음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사내가 말했습니다. 그때 유모가 해주신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사옵니다. 봉순이 고개를 들었지요. 천천히 먹거라. 아무도 안 뺏어간다. 사내가 그 말을 하며 웃었어요. 봉순도 울면서 웃었지요. 봉순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반 맨 위에서 낡은 뚝배기를 내렸어요. 이가 나간 그 뚝배기였지요.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봉수는 그 뚝배기에 호박죽을 끓였어요. 울타리에 늙은 호박을 쪼개고 계피 한 조각을 넣었지요.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와 향기가 주막을 가득 채웠어요. 봉순이 호박죽을 사발에 떠서 사내 앞에 놓았습니다. 사내가 숟가락을 들었지요. 한 숟갈을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12년 전의 그 맛이었습니다. 산골 초가집의 부엌에서 이가 나간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나오던 그 맛이었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호박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울타리에 매달린 늙은 호박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지요. 갈대밭에서는 갈대가 서걱서걱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봉순이 꼬마 하나를 업고 걸어왔던 그 갈대밭이었지요. 가장 귀한 음식은 가장 값비싼 재료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끓인 것이었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설화는 언제 들어도 참 묘한 매력이 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현대적으로 재구성해서 만든 창작물입니다. 대본 작성부터 사파 작업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다하고 있거든요. 잊혀가는 우리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